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진도 나갈 건데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 잠깐 보시죠. 자, 교재 보시면 일단 총론의 큰 체계도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당 이제 총론의 강의 순서하고 이제 저희 기본서 교재 감정평가론이죠. 요 교재 감정평가론 6판에 관련 페이지들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부분 찾으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일 첫 번째 파트 부동산의 개념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이론 총론이고요. 총론 안에 크게 4가지 파트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가격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부동산학 원론의 내용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감정평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총론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시작을 경제학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자, 경제학에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걸 배우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리얼이 아니죠.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다? 특정의 재화가 시장에서 어떻게 배분되는지의 그 과정을 배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정 재화가 아이디어란 시장이라면, 이상적인 시장이라면 어떻게 배분되느냐. 그리고 이 배분되는 것은 기준이 가격으로 배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재화를 배분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이 재화를 배분하는 것을 별도로 학문, 공부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요.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분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경제학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큰 줄기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눈다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뭘 기준으로 배분을 하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수요, 공급을 놔두고 걔네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순환 과정을 통해서 배분이 될 거다. 알아서 배분된다 라는 거고 사회주의는 이거 안 된다. 실패한다. 무엇에 실패한다? 자원의 배분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하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배분.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하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특정의 재화가 수요 공급의 균형 하에서 어떻게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과정을 경제학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요. 이걸 연구하기 위한 가정, 하나의 가정이죠. 컨디션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특정 가정하에서 이 과정을 한번 뜯어보자는 게 자본주의
경제학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 부동산 이 감정평가 이론의 책에 맞춰서 넣어보면 특정의 재화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을 형성하고 그 결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지, 이 배분이라는 건 일종의 목표가 되겠죠? 자, 이거예요. 우리 경제학에서 배우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조건에 첫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는 무한하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재화에 대한 가정도 있어요. 재화는 동질해야 된다. 그러면 수요 공급의 균형을 통한 가격이 이루어질 거다. 자, 경제학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재화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일단 부동산을 얘기한다.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자, 모든 재화는 동질하다라는 가정하에 이 논리가 성립한 거죠. 만약에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것도 성립하지 않고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이것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든 부동산이 동질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동산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 소위 개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론 부동산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의 한 종류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상적인 형태의 재화, 특정 재화를 가정했는데 현실에 있는 이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여기서 가정된 아이디어란 재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이 이렇게 달라지면 당연히 그 시장도 달라질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아이디어란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를 부동산 시장론에서 배우는 건데 답은 나와 있죠.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수요자, 공급자가 무한히 존재해야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진입장벽이 없어야지 완전 경쟁 시장인데, 자,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건 어느 정도 토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총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부증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은 어떻게 깨진다? 진입장벽이 없다? 진입장벽이 없으려면 그 재화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야 되겠죠. 낮아야지 누구든지 구매 의지만 있다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데는 진입장벽이 없지만 자동차를 사도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하물며 부동산 뭐 10억짜리 아파트다 20억짜리 아파트다 진입장벽이 존재하잖아요. 두 가지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거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격 자체도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균형 가격이 아니겠구나. 얘는 늘 불균형 상태에서 형성이 되는 불균형 가격이겠구나. 자, 균형 가격이라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확 줄어들 거고, 그렇죠? 가격이 높으면 공급이 늘어날 거고, 그런 가격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즉각적으로 변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변화하는 게 균형 가격인데,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재화를 보면 균형 가격인 재화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 경제학이 아이디어를 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산 이 교재 48,000원이 나는데 감정평가론을 많이 안 본다고 해서 48,000원이 즉각적으로 40,000원이 되고 35,000원이 되지 않죠. 우리가 쓰는 휴대폰 가격이 자유자재로 바뀌지 않죠. 수요자 공급자가 막 넘나들면서 가격이 계속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부동산 가격 마찬가지라. 자,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 동질의 재화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깨지고, 완전 경쟁 시장이 가지고 있는 수요자 공급자가 무한하는 진입장벽이 없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의해서 깨지고, 결과적으로 가격, 균형 가격이라는 결론도 불균형 가격으로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 총론의 1, 2, 3는 뭘 배우는 거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배우는 거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컨셉이에요, 기본적인 컨셉. 자, 그러면 이 감정평가의 기초는 도대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거냐? 인 건데, 자, 감정평가라는 게 여러분들 사전적인 정의를 보시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 쉽게 바꿔볼게요. 물론 이 안에 굉장히 이 토지 등은 뭐냐, 뭐 가치와 가격의 차이 뭐냐, 되게 세부 논점이 많은데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이거 쉽게 표현하면 뭐자?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이야.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표현할게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감정평가사 합격했어. 그러면 축하해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뭔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감정평가사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부동산 가격 매기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얘기해버리고 맙니다.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 결정인데, 자,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려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야 되고요. 가격과 가치는 다른 의미인데 일단 그냥 같다고 해볼게요. 가격이라고 해볼게요. 부동산 가격을 매기려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을 알아야 되는 거고, 부동산 가격을 알려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부동산 시장을 알려면 부동산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감정평가라는 행위 자체가 이걸 결정하는, 인위적으로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가 뭔데 와서 이건 10억이야, 이건 20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부동산 가격의 이런 전체적인 형성 과정,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재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일반 아이디어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아니라 실제 리얼 월드에서 이 부동산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잘 안다는 전제하에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총론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론은 쉽게 얘기하면, 물론 감정평가의 대상이 부동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외에 다른 평가 대상들도 존재하는데, 적어도 총론은 그 다양한 평가 대상 중에 하나이자 원 오브 댐이자 가장 메인 원인 부동산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의 문제를 하기 앞서서 부동산이 일반 시장과 다른 특징이 뭐가 있느냐를 정리하고 평가로 넣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전체적인 구조가.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신 상황에서 안에 세부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그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동산의 개념을 나갈 건데, 개념 체계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쉽게 얘기해서 목차야, 목차. 각 컨텐츠들이 어떻게 섞여 있느냐. 자, 총론이 4개로 섞여 있다는 거 지금 했고요. 부동산의 개념 안에 우리 교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의 개념. 다시 3가지로 나뉘어지죠?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 그 부동산은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부동산 종류가 뭐가 있느냐? 그 부동산의 특징은 뭐냐?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배우는 일반 경제학이었다면 여기 있는 내용은 하나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모든 재화는 동질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생각해보면 재화에 대해서는 뭘 그렇게 많이 배우거나 하신 게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재화는 그냥 동질한 어떤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상적인 재화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부동산이라는 재화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의 여러 분류 체계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동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론의 개념 시장 가격 평가 기초, 개념 안에 개념 분류 특성, 여기까지. 그렇죠? 이걸 뭐 개분특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1차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 내용의 스토리나 맥락, 논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언어로 나중에 표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부터 나갑니다. 부동산의 개념을 봤더니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과 두 번째 권리적 개념과 세 번째 경제적 개념과 네 번째 사회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더라. 뭔 놈에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많냐. 자, 마치 예를 들면 오성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할 때 오성범은 섹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성이더라. 에이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40살이더라. 그 다음에 좌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감정평가 사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 특정 주체를, 특정 대상을, 붙네. 예, 특정 대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다? 자, 저희 교재 5페이지죠, 5페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와 정착물이다. 부동산이 뭔데? 라고 하면 땅과 건물이다, 쉽게 얘기해서. 물론 정착물은 건물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아무튼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토지와 정착물, 땅과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보통 한다더라. 여러분들도 쉽게 동의하실 거고요. 자, 권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권리의 복합체다. 여기서 또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도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권리의 복합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내가 나 휴대폰 샀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봐봐 그러면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나 부동산 샀다 그러면 보여줘봐 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샀다라는 걸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줄 수 없으면 나는 뭘로 그걸 보여주죠? 문서, 등기부로 보여주잖아요. 등기부로. 등기라는 건 뭔데? 등기라는 건 권리에 대한 증서죠.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권리 증서. 그래서 실물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로, 문서 쪼가리로 권리가 적혀있는 증서로 그 부동산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이게 만약에 동산이라면 휴대폰이다 자동차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딱 보여주고 깔끔한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땅에 붙어 있어. 그래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얘에 대한 내 권리를 보여주려면, 그렇다고 내가 그걸 매번 그 부동산을 이렇게 지키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라는 건 권리를,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표현하는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더라. 권리의 복합체다. 권리의 총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경제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생산물이자 생산 요소다. 자, 생산물이자 생산 요소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 재화를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재화를 통해서 다른 생산 활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면 그 아파트는 내가 주거 목적으로 주거 활동을 하는데 소비되는, 주거 활동을 해서 소비되는 재화이기도 하지만 그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임대를 놨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라는 자본을 이용해서 다른 수익이 발생하는 하나의 생산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단순히 내 개인의 소비활동, 개인의 경제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생산활동에까지, 소비활동이 아닌 생산활동에까지 활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걸 경제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공재이자 사유재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재화는 사적 소유가 허용되죠. 끝인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를 썸하면, 물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국가라는 건 또 개인의 총합이니까 국가 소유 토지, 소위 국공유지. 분명히 개인 소유인데 이걸 합치는 순간 뭐가 된다? 국토가 된다, 국토. 그래서 사유재적인 성격과 공공재적인 성격이 섞여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물리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고요. 권리적으로는 권리의 복합체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생산재이자 생산 요소이고 사회적으로 공공재이자 사유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교재 5페이지 보시면요, 물리적 개념에 토지와 정착물 되어 있죠. 요거의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민법이라는 건 민사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법이 민법이죠. 그래서 민법에 자, 부동산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했고, 그거에 반대로 어떤 개념이 등장했다? 반대로 동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자, 부동산을 정의를 했는데 갑자기 동산을 왜 배웁니까? 자,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계선, 나의 외곽선을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이 아닌 다른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민법에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인데 토지 및 정착물이 아닌,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것은 동산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산과의 차이점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뭐고 준부동산과 뭐가 다른지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정착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산과의 차이점을 보죠. 자, 동산이라는 건 이런 거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동산이죠. 토지와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이기도 한 거고요. 이 자체를 여러분들 동산이라고 쉽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이 뭐냐를 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간단히 비교를 해보자. 간단히 비교를 해보니, 자, 물리적으로 토지와 정착물인 거고요. 얘는 부동산이 아닌 것.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그 다음에 권리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은데, 권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의 소유권은 뭘로 공시한다? 등기로 공시한다. 그런데 동산의 소유권은 뭘로? 점유로 공시한다. 내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걸로 이게 내 거다라는 거를 증명한다는 거죠. 자, 취득 요건, 이 권리 측면의 하나겠죠. 얘를 이렇게 나눠볼까요? 공시수단이라고 해볼게요. 공시수단.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권리적인 측면에서 공시수단. 공공에게 알리는 수단은 부동산은 등기부로 하는 거고, 공사는 점유의 형태로 한다. 두 번째, 취득 요건이 뭐냐? 취득 요건. 이걸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의 경우에는 20년, 동산의 경우에는 10년. 취득 기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물건을 성립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제한물건을 여러분들 1차 때 배우시나요? 소유권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세 가지죠. 대상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세 가지로 소유권이 구성이 됩니다. 이 소유권이라는 건 부동산, 동산, 공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를 제한하게 된다.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의 세 가지 권한 중에 한 가지라도 제한하게 된다라고 해서 얘를 제한 물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일부 제한하는 물건 중에 처분권을 제한한다. 처분권을 제한한다라는 건 사용 수익권만 존재한다. 이걸 용익물건이라고 하죠. 아마 1차에서 배워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처분권은 그대로 두고 반대로 사용수익권만 제한한다. 반대로 바뀌었네요. 사용수익권만 존재. 사용수익권 제한 맞네. 권의 제한. 그러면 얘는 처분권을 제한한다. 처분권만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걸 담보물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권리가 처분권을 제한하는 용익물건으로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고요. 처분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렇게가 있죠. 그래서 저희 민법에 보면,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민법에 보면 소유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렇게 민법에서 아마 내용 정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건,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동산과 동산을 넣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거죠. 부동산, 동산 모두 소유권은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세권이 설정이 되고요, 지상권이 설정이 되고 지역권이 설정이 되더라. 그리고
담보물건 중에서는 저당권이 성립이 되는데 유치권과 질권은 성립하지 않더라. 이게 부동산의 성립 가능한 소유권과 제한물건의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동산은 어떠냐는 거죠. 동산의 경우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성립하지 않고요. 유치권과 잠시만요. 다시.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당권과 유치권까지 이렇게 5가지가 성립이 되고 질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건데 동산의 경우에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성립하지 않고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고요. 그리고 유치권과 질권이 성립이 되는 것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산의 성립 가능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동산의 경우에도 이 저당권이 성립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는데 이 동산에 성립하는 저당권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으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동산에도 저당권이 성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에 성립하는 제한물건이라고 하면 부동산에는 용익물건이 성립을 하고요. 담보물건 중에서는 저당권만 성립이 되더라. 저당권과 유치권이 성립이 되더라. 자꾸 유치권을 안 성립하려고 하네. 자,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용익물건이 성립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유치권과 질권이 성립을 하는데 플러스 거기에 별도의 법률로 저당권이 성립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물리적인 차이, 권리적인 측면에서 공시수단, 취득요건, 제한물건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주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무주물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권을 획득하느냐?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보더라. 자, 이렇게. 자, 부동산의 동산의 차이를 뭘 중심으로? 부동산의 개념, 물리적인 개념의 차이에서 부동산과 동산이 다른 점을 한 요 정도, 물리적인 차이, 권리적인 측면에서 공시, 취득, 제한, 무주물 요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요 동산과의 차이점. 두 번째 이제 준부동산과의 차이점인데, 자, 준부동산이라는 건 물리적으로는 동산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동산인데 이 아랫부분 권리적인 측면에서 동산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같이 등기 혹은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을 공시하더라 라고 해서 동산이긴 동산인데 부동산과 유사하다, 그래서 부동산에 준한다 라고 해서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준부동산을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권리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권리를 공시하더라 라는 거고요. 취득요건은 동산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제한물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용익물건은 성립하지 않고요. 저당물건이 기본적으로 성립을 하고 유치권, 질권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준부동산의 경우 이게 예를 들면 뭐 항공기라든지 선박, 자동차, 뭐 임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준부동산의 예시들인데 이 항공기, 선박, 자동차, 임목의 경우에는 다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해요. 그래서 해당 법률에 가보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동산이니까 민법에서 동산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겠죠. 그래서 이 유치권, 질권이 그대로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의 법률에서 이미 동산도 여기서 말씀드린 별도의 법률에서 저당권을 넣어준 것처럼 이 준부동산의 경우는 이 별도의 법률 안에서 이 저당권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동산, 준부동산과 다른 특징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동산은 등기부가 없는 거고요. 준부동산과 부동산은 등기부가 존재하고 그 등기부를 통해서 소유권 외에 저당권, 처분권을 사용수익은 제한하고 처분권만 존재하는 저당권과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 동산 및 채권 등에 관한 법률로 저당권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는 저당권, 유치권 성립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성립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성립하더라. 이렇게 차이점을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부동산이 동산, 준부동산과 다른 특징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권리 파트를 얘기했으니까 사실 이 권리 파트는 이 권리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미 그 부동산의 권리적 수단인 등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 보충 자료에 있는 등기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충 자료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 보면 등기부의 예시가 나오죠. 등기부는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게 실무시험에서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등기부,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라고 하고요. 그 의미 자체는 부동산의 부동산 권리, 그 권리가 소유권이든 제한물권이든 부동산 권리의 공시, 공공에게 알리는 수단이 바로 등기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는 관련 법이 부동산 등기법 안에서 이 등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의 종류를 가보면 이 종류에는 이 부동산 등기법의 내용이 있겠죠. 저희가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기부도 마찬가지로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건물 등기부가 존재하더라.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물의 등기부가 존재하더라. 그런데 이 건물의 등기부는 일반적인 등기부, 일반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건물 등기부가 있고요. 그리고 구분 건물 등기부, 혹은 집합 건물 등기부, 가 존재하더라. 자, 부동산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다면 얘는 토지 등기부, 얘는 건물 등기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토지와 건물 전체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건물 일부를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다. 건물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 건물 일부를 구분해서 그 각각 구분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뭐 아파트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건물 등기부를 중심으로 하되 구분 건물이다. 혹은 집합 건물이다.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 구분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를 발급을 받으면 그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 이렇게 토지 건물사항이 원래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분 건물 등기사항에는 토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재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로 대분되는데 그 건물 등기부 하에서 구분 건물,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별도의 등기, 약간 특별한 의미의, 특별한 형식의 등기를 가지고 있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등기부의 종류는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의 내용이 뭐냐?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물리적인 측면과 권리적인 측면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등기부에는. 자, 그래서 부동산의 물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부동산의 권리적 측면 나온다. 그러면 권리적인 측면은 당연히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제한물권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제한물권은 아까 뭐가 성립한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그런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등기부의 내용을 등기부 안에서 표제부라고 하더라. 소유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갑부라고 하더라. 제한물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을부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등기부의 의미, 등기부의 관련 법률, 등기부의 종류, 등기부의 내용 혹은 등기부의 구성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등기부를 한번 실제로 볼게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까지 지워볼게요. 자, 여기까지 지우고 등기부를 보자. 자, 9페이지를 보시죠. 9페이지에 보면 토지 등기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12페이지에는 집합 건물 등기부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빼고는 넣어드렸어요. 자, 토지 등기부 먼저 보시죠. 자, 9페이지의 토지 등기부를 보면 자, 제일 처음에 표제부가 있죠? 토지 등기부를 봤더니 닫혀버렸어. 자, 페이지 9.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표제부가 나오더라. 표제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네,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지번, 그리고 지목면적, 그리고 등기원인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표제부에 있는 내용, 자, 소재지번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도곡리 1071-2번지네요. 도곡리 1071-2번지. 그 다음에 지목이 뭐다? 지목이 대다. 그리고 면적이 뭐다? 334평방미터다. 자, 그러면 이 표제부라는 건 부동산의 물리적인 측면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물리적인 측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정보가 소재, 지번, 면적, 지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다는 거죠. 뭐 표시번호라든지 접수라든지 등기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 절차상 필요한 것들이고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구는 부동산의 권리적인 측면 중에
소유권을 다루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갑구의 내용 보면 자, 순위 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일자 등기 원인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봐야 되니까 10페이지 보시면 순위번호 3번, 3번과 4번에 어떻게 나와 있다? 자,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되어 있다. 소유권 이전. 둘 다 소유권 이전.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니까 이전 받은 사람에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겠죠? 자, 등기 원인은 뭐다? 증여다.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데 그 이전을 받은 사람이 권리자가 누구다? 김땡땡 씨와 최땡땡 씨다. 김땡땡 최땡땡 씨다. 자, 그러면 갑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자,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김땡땡 씨와 최땡땡 씨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소유권을 획득했다? 증여를 받아서 소유권을 획득했더라. 그 다음에 날짜 뭐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쵸? 자, 이게 갑구고요. 그 다음에 을구. 자, 소유권은 이분들에게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권한 중에 하나인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뭐 사용수익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처분을 제한하는 그러한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진 않느냐. 그래서 을구를 보면 자, 을구도 동일하게 내용은 동일하네요. 내용은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일자 그 다음에 권리자 및 등기 원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1순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 말소가 됐죠. 그래서 이 중간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말소가 됐다는 거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순위번호 3번을 봤더니 목적이 뭐다? 근저당권이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날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리자가 누굽니까? 자, 근저당권자가 와부 땡땡은행이다. 땡땡은행. 자, 그러면 소유권은 이분들에게 있지만 근저당권자인 와부 땡땡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더라. 와부 땡땡은행이 이 두 사람의 소유권 중에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저당권을 설정해 놨더라. 자,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처분을 못하게 하거나 혹은 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한 금액, 처분을 한 대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등기부의 표제부, 갑구, 을구를 봤더니 각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무 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은 업계에서 이제 등기를 보실 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는 면적 얼마에 이용사항이 무엇인 토지이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소유권을 누가 어떤 원인으로 언제 취득했느냐? 소유권 내에 누가 언제 어떤 권리를 설정했느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보고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토지 등기부였고요.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 등기부를 보죠. 자, 집합건물 등기부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죠?
12페이지에 보시면 동일하게 표제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겠죠. 이렇게 등기부 구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 표제부에 있는 내용이 살짝 다르더라. 여기에는 소재 지번만 되어 있었는데 집합건물 등기부에는 소재 지번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뭐가 있다? 건물 명칭 및 번호가 있더라. 번호가 존재하더라. 그리고 나서 자, 지목과 면적으로 나왔었는데 토지등기부의 경우에는 얘는 건물등기부잖아요. 기본적으로 건물등기부 중에 약간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게 집합건물등기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얘는 건물등기부니까 뭐가 다르다? 여기에 건물 내역이 나와 있더라. 내역이 나와 있고 그 옆에 등기 원인은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건물 내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소재 지번 먼저 볼게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51-11번지다. 이 소재 지번 자체에는 방이동 51-11번지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명칭에 어떤 내용이 대종 빌딩이더라. 라고 나와 있고 건물 내역에 가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철근 콘크리트조다. 철근 콘크리트조. 그래서 건물을 뭘로 지었느냐 나와 있고요. 평스라브 지붕이다. 지붕이 뭐로 되어 있느냐 나와 있고 층수가 나와 있죠. 15층짜리 건물이다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리고 층별 면적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얘는 구조, 얘는 지붕, 얘는 규모, 얘는 용도, 그 다음에 면적 이렇게 나와 있더라. 자, 그래서 토지와 차이 나는 점이 뭐다? 소재지번 동일한데 토지는 지목과 면적이 나왔다면 건물은 면적이 나왔죠? 면적이 나왔고 토지에서 지목의 역할을 하는 거. 지목이라는 게 등록할 때 이 토지의 용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 토지의 용도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용도가 나와 있죠. 그런데 토지가 아니고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 뭘로 지었느냐? 토지라는 건 구조가 없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구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규모. 토지라는 건 2차원이니까 면적만으로 그 토지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3차원이다. 그래서 건물의 경우에는 규모까지 정보를 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건물 등기부 혹은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더라. 이런 내용 정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13페이지를 가보시면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등기부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플러스로 뭐가 있다? 토지에 표제부 정보가 여기 같이 들어가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표제부 안에 건물에 대한 내용과 토지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더라. 그쵸? 아까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고요. 얘가 만약에 건물 등기부였다면 여기까지만 나왔겠죠? 여기 앞에까지만 나왔을 텐데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정보와 토지에 대한 정보가 같이 나오더라. 이런 점이 좀 특별한 점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갑구 가보시죠. 갖고 가기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내용이. 자, 하나를 더 봤더니 표제부가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 붙었는데 하나가 더 등장했어. 그래서 제목이 뭐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라고 해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의 내용이 있는 게 자, 표시 번호 그리고 건물 번호 그 다음에 건물 내역 그리고 마지막이 등기 원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표제부니까 물리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이 건물 내역에 있어요. 그래서 건물 내역의 내용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32.55 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죠. (33평방미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대지권의 표시라고 해서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자, 대지권의 표시 항목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표시번호 그리고 대지권 종류 그리고 대지권 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원인 기타. 자, 얘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대지권 비율이에요. 그래서 대지권 비율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더라? 727.4분의 4.95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복잡해지셨나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는 깔끔하게 똑같이 표제부 갖고 울고 떨어지더라. 그렇죠? 그런데 다만 표제부를 설명할 때 토지와 건물은 물리적인 형태가 다르니까 토지는 2차원이고 건물은 3차원이니까 설명하는 항목들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자, 그런데 집합건물 등기부라는 건 토지 전체를 소유한 것도 건물 전체를 소유한 것도 아니고 건물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다. 건물의 일정 부분을 특정해서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토지를 1, 2, 3, 4, 5, 6 6명이 나눠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번 부분을 건물에서 이 전체 건물 중에서 이 2층 202호만을 가지고 있는 저 4번 건물에도 이 토지의 일부에는 소유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한다면 자, 얘가 대지권이 되는 거고요. 얘가 전유 부분이 됩니다. 자, 전유 부분이라는 건 건물 전체 중에 오로지 내가 쓸 수 있는 부분. 아파트에서 내가 문을 닫고 들어가면 그 부분은 나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토지 역시도 전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물 전체. 전체 건물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기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 자, 옆에 붙어 있는 얘는 토지 전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래서 다른 말로 대지권, 대지 사용권. 대지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해되시죠? 토지는 표제부가 하나, 건물도 표제부가 하나. 집합 건물은 토지 건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토지 전체, 건물 전체를 나타내는 표제부 2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부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을 설명하는 2가지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 건물의 등기부는 표제부 안에 4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다. 갑구 울구는 똑같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것도 중요하네. 그쵸? 페이지 14페이지 자료 보시면 2번에
갑구에서 순위번호 2번 보시면 이분도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네요. 구땡땡 씨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차이는 표제부의 차이가 있다.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그리고 집합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가 있더라. 자, 우리가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징, 그 중에 부동산의 이 물리적인 특징이 당연히 권리에 반영이 될 테니까요. 이 권리를 공시하는 수단이 등기부, 이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등기부에서는 갑구, 을구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항에 최종적으로 그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주체,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원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토지의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과 관련해서는 표제부의 내용에 토지는 표제부 하나, 건물 표제부 하나, 집합 건물은 표제부 안에 항목이 4가지가 있더라라는 부분까지를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 1회차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마치기 전에 관련된 페이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경저 6판을 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진도를 나갔던 부분, 오늘 뭐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 자, 진도를 나갔던 5페이지를 보시면 관련된 항목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 학개로는 1장 2절을 읽어보시라, 그 다음에 감정평가로는 1장의 2항을 읽어보시라 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1차에서 학습을 하신 내용이고 하니까 그것까지 제가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책 부동산학 개론을 보실 거면 이 페이지를 따라가셔서 해당 내용을 보시면 제가 오늘 아웃라인을 잡고 설명드린 부분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텍스트 형태로 쭉 읽으시면서 복습이 되실 거고요. 저는 감정평가론 부분은 확인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1장의 2항을 한번 볼게요. 자, 27페이지 보시죠. 27페이지. 자, 이거를 다 읽어드리진 않고요. 제일 안 좋은 강의가 책 읽어주는 강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독하시고 혹시나 모르는 내용,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카페나 이메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27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보시면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있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권리적 측면의 부동산이다. 권리적 측면의 부동산이다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자, 28페이지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보시면 민법 제99조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다. 예, 언더라인 하나 해주시고요. 세 번째 줄에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를 표시하는 공시방법에 있다.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어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제한물건의 설정 범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무주물의 귀속주체에 차이점이 있다. 요거 좀 체크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에 토지와 정착물이 나와 있는데 정착물은 2회차 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2회차 수업 듣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준부동산 나와 있죠. 자,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동산이지만 권리의 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체크해서 여러분들 의의 노트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의의 노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그렇죠. 부동산의 의, 민법 제99조에 의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그 다음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의 의 이렇게 해서 각각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읽으실 분량이 많지 않은데 첫 시간이라서 그렇고요. 나중에는 진도 나가면 하루에 뭐 100페이지 이상 읽으실 때도 있으니까 일단 첫 출발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2회차 수업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